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자, 한자, 식자입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010에 2089에 3821.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면 이렇게 저에게 전화하시면 돼요. 잘못하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특히 이제 손사 이론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기 어렵다. 자, 다 집이 다 서울입니까? 난 집이 서울이다. 손 들어봐요. 집이 서울이다. 아니면 저는 집이 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올라왔어요. 예. 자,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 대구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그때 고등학생이다. 여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는 이렇게 뭐 보험학과를 들어가기 전에 손해사정사 1차를 합격해서 가겠다.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예. 자, 하여튼 1차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손해사정 이론은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 이게 2차 시험. 굉장히 이게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고 이 두꺼운 이 책도 과거에 손해사정 이론이 2차 시험이었을 때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손사 시험은 손해사정 이론 때문에 시험이 다 떨어진대. 그만큼 손사 이론이 어려운 2차 시험이었는데 지금 이게 손사 이론이 1차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차 공부를 하거든요. 그 1차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아무래도 주관식보다는 쉽죠. 옛날에 교수님이 손사 이론 시험 칠 때 한 30년 전이라 교수님이 손사 이론 시험 칠 때는 이게 주관식이었거든요. 이게 2차 과목이라. 주관식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시험이면 이게 여러분들 그 대학 시험지, 그리고 대학 이렇게 큰 시험지 있잖아요. 대학 시험지로 이게 시험지 10장을 줍니다. 대학 시험지 10장을 줘요. 10장 주고 이게 10장도 모자라서 제가 시험 칠 때는 12장 이렇게 시험 답안지를 그만큼 이렇게 눈을 감고 어떤 뭐에 대해서 논하시면 눈을 감고 쫙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쫙 시간이 1시간 내내 1시간 40분이 1시간 40분 내내 막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손해사정 시험에 합격했다. 그 당시에는 또 교수님이 시험 칠 때는 제가 시험 칠 때는 보통 한 7,000명, 8,000명 시험 치면 어떤 때는 5명, 3명, 5명, 10명 이렇게 합격했어요. 이렇게. 제가 시험 칠 때는 한 1차 시험에 7,000명 봤는데 최종 합격은 7명. 그래 한 1,000대 1. 근데 지금은 그래도 1,000대 1까지는 안 되죠. 지금은 그냥 뭐 한 100대 1. 그럼 100대 1, 1,000대 1에 비해서는 100대 1은 훨씬 쉬운 거지. 이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수많은 학생들이 그죠? 미래보험교육원에서 시험을 다 합격한 학생들. 이게 여기 우리나라에서 손사 이론으로는 손해사정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는
이게 미래보험교육원이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옛날에 이게 손사이론이 한 2차 시험이었을 때 제가 여기 미래보험교육원에서 강의 지금 이렇게 손사이론 강의한 게 한 20년 가까이 손사이론 강의를 했는데 옛날에 전에는 여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요 뒤에 이렇게 저기 있어요. 고시원이 있어. 고시원. 이렇게 그 잠 자고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 고시원에서 그때 학생들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같은 애들이 같은 학교에서 올라온 애들이 한 8명 있었는데 거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그것도 교수님도 거기서 하룻밤 같이 자기도 잤어요. 나중에 시험 칠 때 최종적으로 이제 학생들 이제 문제 점검하고 그렇게 할 때 저도 같이 가서 잠도 자고 했는데 그때 그 8명이 저는 다 손사 2차까지 다 합격했습니다. 손사 2차. 이렇게 8명이 다 한참에 똑같이 합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느 학원이든 간에 쉽지가 않는데 중요한 건 이게 손해사정사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략도 중요하고 이렇게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수님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손해사정사 시험은 아주 정직한 시험이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틀림없이 합격한다. 이게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혹시 이게 손사 시험 다 처음 준비하는 거죠? 다 그죠? 손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려면 이제 교수님 공부 방법을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1차 시험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반드시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외우질 않아도 객관식이니까 외우질 않아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충분히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단답형이 아니고 문제가 길잖아요. 그 문제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아까 만약에 이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제 책 뒤에 요 책 제일 끝에 보면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메일 주소. 저에게 메일로 보내면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답을 해줍니다. 자, 일단 아까 그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보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고등학교 어른도 아닌데 보험 한 번도 가입해 본 적도 없고, 그죠? 고등학교 3학년이 보험 가입을 해봤을까요? 모르겠죠. 물론 자기 아버지가 카센터 사장이라, 아버지는 조금 알겠지.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시험에 합격을 했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일단 책이 새카맣게 될 정도로 책을 그냥 읽어라. 쫙쫙 그냥 읽어라. 내가 읽다가 내가 판단했을 때 요건 첫째 잘 모르는 내용이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중요한 것 같다 하면 거기에다가 연필로 처음에 공부할 때 무조건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해서 줄을 쫙쫙 그으세요. 내가 잘 모르는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내용, 그런 내용을 연필로 쭉 그으면서 그냥 쭉 연필로 그으면서 그냥 쭉 넘어가요. 그래 넘어가면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읽어요. 그렇게 한 2번 정도 읽으면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앞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손인이다, 근인이다, 무슨 뭐 위험인지다, 뭔다 이렇게 재측설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처음에 읽을 때는. 근데 모르면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밑줄만 끊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뒤쪽에 가면 앞에 했던 내용이 뒤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쫙 다 읽고 그 다음에 앞에 와서 또 연필로 또 읽고 그럼 또 연필로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로 이 책을 한 세 번에서 한 5번 정도, 3번에서 한 5번 정도 읽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제 손사이로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물론 2차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시험 칠 때 물어보면 시험장에 1차 시험장에 딱 들어갑니다. 시험 치러. 1차 시험에 딱 들어갈 때 책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겨우 한 번, 겨우 많이 봤으면 2번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한 3번, 대부분의 학생이 겨우 한 번 또는 2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나는 3번, 5번 보면 붙겠어 안 붙겠어? 붙겠죠. 근데 그 3번, 5번 보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지. 그냥 아까 방법으로 그냥 쭉 소설책 읽듯이 그냥 책 읽는다 생각하고. 지금 1월달이잖아요. 그죠? 1월달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시간이 아주 충분하니까 쭉 소설책 읽다시 그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자, 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 위험과 위험 관리. 항상 이게 위험에 관한 내용은 이 보험이라는 것이 뭐냐? 일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 보험 제도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이렇게 이 보험 제도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뭐 이렇게 옛날 태초에는 주로 이제 선박, 이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이다. 이게 영국이다. 영국인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미국이다. 아메리카. 옛날 과거에 미국. 그죠? 이 미국이다. 그럼 영국의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1,000원짜리 한 개 1,000원짜리 물건을 미국에 가져가서 팔면 이게 한 개 5,000원 된다 이거지. 5,000원. 그러면 4,000원 이득이잖아요. 그 배를 여기 가져가서 요 미국 사람에게 팔고 미국에 있는 면허 한 개 만약에 한 개 100원이다. 한 개 100원이 면허를 가져와서 영국 사람에게 팔면 이게 1,000원에 받는다. 무역으로 인해서 차익을 실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를 갖고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이 배가 갔다가 오면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근데 돈을 버는데 한 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가다가 배가 이 풍랑을 만나서 침몰되는데 모든 배가 침몰 안 되겠죠. 침몰될 확률이 있다. 이 확률. 그래서 실제 배가 만약에 1,000개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매년 한 10대 배가 10대가 침몰하더라. 이런 게 이제 보험은 통계거든요. 확률 통계. 그래서 그러면 이 배값이 얼마냐? 배값이 만약 1억이다. 그럼 배 하나가 1억짜리가 10개가 1년에 계속 이렇게 누구 배인지 모르지만 침몰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 보통 이제 이 보험을 구성할 때는 기준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이렇게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선박이면 선박, 자동차도 차. 그래서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돈을 내고 이 중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자기가 뭐 걷어는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자기가 이제 돈을 낸 돈을 갖고 사고 당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럼 나는 적은 돈을 내고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선박이 1억인데 나도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선박이 1억인데 여기 한 사람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10만 명이면 그죠? 10만 명이면 이 사람 한 사람당 1,000원씩만 내면 되겠죠. 1,000원이면 10만 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적은 1,000원을 내고 사고 당하면 1억을 받는 거죠. 사고 안 당하면 1,000원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객출해가 일정한 금액이죠. 일정한 금액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가 사고를 당한 사람, 이 사고가 보험사고라, 보험사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이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계약이 바로 보험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위험이 뭐냐면 선박이면 선박보험, 자동차도 상대방 치면 내가 물어줘야 되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차 보험. 집이 화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건물, 불이 나면 그냥 화재보험. 그래서 이렇게 각 위험 요소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보험에서는 이 위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험의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위험의 개념. 자,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위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밑줄로 그었어요. 손해 발생의 가능성. 그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바로 위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험은 뭐냐? 이렇게 위험은 손해가 가능한 상태. 이렇게 손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 이게 위험이다. 자, 그럼 위험의 요건. 보험자 측에서 본 요건. 나중에 이제 이 위험의 요건 중 보험자 측에서 본 요건이 아닌 것은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로서 이렇게 필요한 충분한 수와 질. 이게 보험자 측에서는 아까 이 위험 단위가 충분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선박을 가진 사람이 한 3사람밖에 없다. 5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위험 단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미래의 손해는 우연적이어야 되고 고의. 항상 고의로 불려버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의 손해는 안 된다. 그 다음 미래의 손해는 확정 및 산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게 손해가 났을 때 이 선박이 뭐 침몰됐다. 그 선박이 침몰되면 침몰 사고. 그러면 이 손해가 얼마냐 이제 금액. 항상 이렇게 금액. 이 손해는 보상은 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금액. 근데 만약에 배가 침몰됐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이게 100억인지 200억인지 모른다. 그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인보험 쪽에서 지난번에 우리 그죠? 애들 배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죠? 애들 여행 가다가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에서 애가 만약에 뭐 죽었다. 무슨 열차 폭파 사고로 사람이 수십 명 죽었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구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 폭발 사고가 났다. 배가 만약에 뒤집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산정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 그렇게 손해사정사들은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 그룹이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들도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수백 명, 기차가 전복이 돼서 사람이 수백 명 죽었다. 그러면 그때 누가 가냐? 어떤 전문가들이 가냐? 손해사정사가 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는 확정, 산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 거대한 위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 거대한 위험, 이게 너무 위험이 크면 항상 이거 위험을 인수하는 사람을, 이런 위험을, 그죠?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00원씩 10만 명이, 한 사람이 1,000원씩 내가 10만 명에서 이게 1억을 모아놨단 말입니다. 1억을 모아놓은 것을 이 안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에는. 그런데 이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도 누군가 돈을 내면 그 개주가 돈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거 개주가 관리하기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회사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회사다. 그래서 이제 이 보험회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라는 조직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거죠. 근데 이 보험회사가 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이 높은 거대 위험, 이 거대 위험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인수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해가 사고 나면 이게 보험회사의 자산이 100억인데 보험회사의 자산 가치가, 자기가 이게 뭐 자본금으로 출자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의 자산이 100억인데 만약에 비행기 한 대가 1,000억이다. 비행기 한 대 1,000억을 보험회사가 다 인수를 하면 나중에 비행기가 침몰해보면 보험회사가 쫄딱 망해버리는데 인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인수 안 하겠죠. 그래서 이상, 그 다음에 거대 위험, 이상 위험은 정상이 아닌 위험이죠. 이상 위험 또는 거대 위험은 안 받는다. 보험회사 인수 거절한다. 대신에 이런 걸 받으려면 비행기 항공을 받으려면 뭐냐면 이건 재보험으로 받아요. 재보험. 이 재보험은 이렇게 항상 그래서 원보험과 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억짜리면 한 회사에서 못 받으니까 이걸 자기 회사에서는 한 10억만 받고 나머지를 다른 다시 제자예요. 다른 회사에게 보험을 줘버리는 거죠. 이게 재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보험자 측에서 본 요건은 아까 그죠? 요 네 가지. 그다음 피보험자 측에서는 항상 첫째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게 피보험자는 누구죠?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나중에 내가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피해 보상을 받을 사람, 손해보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고가 안 나면 가입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손해 발생의 확률이 현재 높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손해가, 이게 보험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화재보험이다. 화재를 받았는데, 화재가 막 계속, 내가 집을 100채를 받았는데, 화재보험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90채가 화재가 나쁘다. 이런 보험회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손해 발생 확률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구분, 위험의 3분법이라고 합니다. 이 3분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것입니다. 첫째, 담보위험. 이게 담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했다입니다. 보험에 붙였다 이 말입니다. 담보. 그죠? 건물이면 화재보험. 아까 선박을 담보했다. 그러면 선박 담보했으니까 그건 선박보험. 이게 담보위험이에요. 담보. 그죠? 담보위험. 이게 보험회사가 그 담보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거죠. 그 다음 면책위험. 이게 면책위험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책위험 우선의 법칙이라고. 이 담보위험하고 면책위험이 딱 있을 때
만약에 내가 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그 보상 조건이 뭐냐면 화재가 나면 집이 화재가 나면 그 집을 보상해 준다 하는 게 화재 보험이에요. 근데 그 여기 화재 보험은 담보 위험이고 그다음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지진이나 폭발로 나면 안 해준다. 이렇게 단서 조항. 여기 면책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화재가 나면 다 보상을 해주는데 담보 위험으로 다 보상을 해주는데 면책 조항, 면책 위험이 있어요. 특별히 지진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나 폭발 이런 것은 면책한다 그러면 면책 위험이 우선되기 때문에 지진으로 화재가 나면 보상 안 해준다. 예, 여기 면책 위험이다. 담보 위험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 위험이 우선한다. 그래 보십니다. 그 다음에 비담보 위험. 이 비담보 위험은 담보 자체를 하지 않은 위험이다. 이렇게 담보 자체. 우리 보통 보면 화재보험에서 이렇게 동산종합보험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정했는데 나는 요거만 보상 담보하고 나머지는 보상 안 해준다. 이럴 때 여기 비담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담보 위험하고 비담보 위험이 있다. 담보 자체를 하지 않는 위험이 비담보 위험이다. 그러니까 비담보 위험은 나중에 비담보 위험이 사고 나면 보상할 거야, 안 할까요? 보상 안 하겠죠. 그죠? 담보에서 제외되는 위험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의 설정 방법. 진짜 이제 사고 형태. 이제 이게 이렇게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열거 위험 담보, 포괄 위험 담보 이런 게 있어요. 열거 위험은 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이 열거 위험이에요. 포괄 위험은 올 리스크. 모든 위험을 보상한다는 게 포괄 위험이에요. 이렇게 그럼 열거 위험 담보가 담보 범위가 넓을까요? 포괄 위험 담보가 담보 범위가 넓을까요? 포괄이 훨씬 넓겠죠. 그죠? 포괄은 딱 면책하는 거 몇 개 외에 나머지 면책하는 거 요 몇 개 외에 나머지 올 리스크 모든 위험을 다 보상해 준다는 게 포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고 형태는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사고가 담보 위험으로 났느냐? 면책 위험으로 났느냐? 이 사고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위험이 사고 형태 위험이다. 이제 그 다음에 원인 형태. 원인 형태는 이제 사고 발생 원인이 뭐냐? 면책 위험이냐? 그래서 아까 면책 위험 우선이 법칙이라고 했죠. 담보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면책 요인이 있을 때는 면책 위험 우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 형태. 실제 로스, 이렇게 손실은 실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게 뭐가 손실을 입었느냐, 그죠?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만 손해가 났다. 그럼 자동차 타이어만 손해가 났을 때는 이 타이어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는 그냥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마모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손실 형태가 뭐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실제 뭐 부러진 게 뭐냐? 다친 게 뭐냐? 그래서 손실 형태. 그래서 이렇게 손실 형태에 따라서 담보 손실, 면책 손실, 비담보 손실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그래서 손실 형태에 따라서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과 보험과의 관계는 딱 한마디로 위험이 있으면 보험이 있고, 그죠? 아까 화재 위험이 있으면 화재보험 있고,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여기 관계다. 그 다음에 위험의 사회 경제적 영향.
이렇게 자, 첫째 이제 재화와 서비스의 상실. 이게 만약에 화재 위험이 있다. 화재 위험이 있어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버리면 집이 다 타버리잖아요. 집이 다 타버리니까 이렇게 집이 다 타버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비상준비기금. 항상 이제 사실 이게 비상준비기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여기에 항상 보험회사 지금 현재 보험회사 재산이 항상 수십조 원이 됩니다. 수십조 원. 이게 보험회사가 이게 사람들이 수많은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한 보험 계약자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저 뭐 현대해상이나 그다음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그런 회사들은 이게 뭐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약자도 뭐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명이 넘는 이 계약자들이 낸 돈 있잖아요. 이 돈을 누가 갖고 있냐? 보험회사가 갖고 있어요. 이게 기금이라 기금. 이 기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나면 이 기금에서 돈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이런 위험이 없다면 이런 기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냥 이 돈을 여기에 보험회사에 묶어놓을 필요 없이 나머지 어디에 뭐 집을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항만을 건설할 때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보험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준비 기금을 적립한다. 그려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 걱정과 불안이 존재한다. 항상 위험이 있으면, 그죠? 걱정이 되겠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 위험이 있죠? 내가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람을 치버리면 내가 감옥에 가잖아요. 사람을 치버리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으면 걱정과 불안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류. 자, 위험의 분류는 첫째,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자, 이게 주관적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주관적 위험, 나 혼자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위험이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나요? 아니면 뭐 하늘에서 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혼자 나는 막 천장이 무너진다,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 해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그 위험은 주관적인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입니다. 나중에 시험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냐 아니냐 묻는 게 나온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주관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금전적 위험과 비금전적. 항상 이렇게 모든 위험은 금전적으로 산정이 돼야 된다. 근데 금전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위험은 비금전적 위험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태적 위험과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은 움직일 동이니까 말 그대로 위험이 움직이는 겁니다. 경기 변동.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막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동태적 위험은 보상의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변동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태적 위험은 보상의 대상, 보험의 대상이 안 된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정적인 정태적 위험만 된다. 그래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근본 위험과 특정 위험. 근본 위험은 뭐냐? 이렇게 근본 위험은 다른 말로 근원적 위험입니다. 근본 위험은 근원적 위험, 일반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 위험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 위험, 근본 위험이 아니고 특정 위험입니다. 특정 위험. 물건이 특정돼야 된다. 물건이 특정돼야 된다. 그래서 특정된 개별적인 개인이나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험, 이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 보험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근본 위험, 일반적 위험, 근원적 위험 다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같이 보시면 돼요. 근본 위험, 근원적 위험, 일반 위험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 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 대한민국 전체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을 다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없다.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된다. 특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정 위험이라야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은 뭐냐? 순수 위험은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렇게 이득이 없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보험을 가입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내 집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입니다. 10억짜리. 이 10억짜리 건물인데 화재보험을 가입해요. 그 10억짜리 건물이면 화재보험료는 보험료가 만약에 0.1%다. 0.1%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0억에 0.1%면 10억이면 0.1%면 10만원이 10만원. 그죠? 10만원. 0.1%는 10만원이죠. 나는 화재보험료를 10만원 내고 화재보험료 10만원 내고 이 건물이 폭삭 그죠? 이 건물 10억짜리 건물이 불이 나면 보험회사가 10억을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인데 내가 100억을 가입했다. 10억짜리 건물인데 100억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10만원 아니라 100만원 내고 10배니까 보험료를 100만원 내고 이게 그러면 사고 나면 이 100억을 주겠어요? 10억짜리 건물인 내가 갖고 있는 10억짜리 건물인데 100억을 가입해가 내가 보상을 100억을 받을 수 있다. 이득이잖아요. 이득. 10억짜리 건물인데 100억을 받으면 되는데 이득이죠. 이득을 볼 수 있으면 본인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같으면 바로 그냥 가서 불질러 본다. 가입해놓고. 왜? 10억짜리 건물에 보험료 100만원 내놓고 그죠? 불질러 보고 100억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된다. 이건 보험 사기다, 사기. 그래서 항상 보험은 잘못하면 보험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득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순수위험.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위험. 순수위험은 이득이 없는 위험이다. 투기위험은 이득이 있는 위험이고.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순수위험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그죠? 객관적 위험, 그다음에 금전적 위험, 그다음에 정태적 위험, 그다음에 특정 위험, 순수 위험. 이런 것들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고 나중에 시험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단일 위험. 단일 위험은 딱 한 가지. 단일 그 건물 하나, 건물 한 동 이렇게 딱 단일 한 가지가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일 위험이다. 이게 격리되어 있다. 한 가지로 다른 곳에 같이 붙어 있지 않고 격리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 알죠? 이게 시장. 뭐 남대문 시장, 저 앞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 이게 원래 이 건물이 딱딱 떨어져 있으면 여기 그죠? 딱 떨어져 있잖아요.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일 위험이다.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건 어떻게? 집합 위험. 왜냐면 여기서 한쪽에 불이 나면 어때요?
한쪽 요 불이 나면 온통 불이 다 이어서 다 타버리죠. 단일 위험은 딱 이렇게 딱 격리가 되어 있는 불이 나오면 요것만 꺼버리면 되죠. 그래서 누적 위험은 뭐냐면 위험이 여러 개가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저 보세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물건들. 그래서 이게 누적 위험은 보험을 잘 가입을 잘 안 해요. 보험 가입을 해도 아주 보험료가 아주 비싸요. 왜냐하면 한 번 사고 나면 누적 위험이 클까요, 적을까요? 위험이 크겠죠. 옆에 다 해서 다 부린다고. 그래서 위험이 크다. 자, 그다음에 그 누적 위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누적 위험의 발생 형태를 한번 보세요. 누적 위험 발생 형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첫째 장소적 발생. 장소. 그저 이게 뭐 보세 지역, 부두나 보세 지역에 항상 부두나 보세 지역에 가면 뭐 합니까? 물건을 그냥 산더미처럼 물건을 쌓아 놓죠. 하나하나 분리해 놓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화재가 나버리면 그 물건 전체가 다 손해를 봅니다. 이게 누적이에요. 그 다음 사건적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사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한 해만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여도 나고 저것도 나고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사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재해 그죠? 폭풍우나 홍수 이렇게 대재해로 발생하는 경우 그죠? 갑자기 막 이게 폭풍이 와가 온 집들이 그죠? 여기 뭐 서울에 있는 여기 집들이 완전히 다 설어버렸다. 이것도 하나의 누적위험. 그래서 이게 누적위험은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겠죠. 인수를 한다 해도 재보험을 통해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수를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누적위험, 자 오른쪽에 보면 위에 보면 누적위험의 방지 방법. 그 누적위험을 방지하려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하냐? 위험을 분산하고 그죠? 위험을 분산하거나 나중에 시험에 누적위험 방지 방법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총보상 한도. 이게 누적위험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이렇게 한 사고에 대해서 총보상으로 나는 막 1억 이상은 보상 못한다. 그죠? 화재가 10채가 나든 100채가 나든 간에 그래서 총보상 한도를 정하면 됩니다. 총보상 한도. 그 다음에 인수금액 누적표. 이렇게 인수금액을 일정한 어느 정도 선까지만 누적표를 작성해서 인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손해의 확대를 막는다. 그 다음에 지역조항. 지역조항이라고 있어요. 지역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보상 제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제한한다. 일정한 금액, 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제한하는 조항이 지역조항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재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유사 개념. 이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첫째, 손인. 손인은 손해의 원인입니다. 손해의 원인. 영어로 페릴이라고. 페릴, 손해의 원인. 그죠? 화재가 났을 때 손해의 원인이 뭐냐? 화재. 그죠? 낙뢰 알죠? 번개. 낙뢰. 그 다음 폭발. 그죠? 이게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그죠? 손해의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뭐, 그죠? 질징, 도난, 뭐, 이렇게 각종 사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이게 담보위험이냐, 면책위험이냐, 그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태는 이거는 해자다라고 해요. 해자다. 위험한 상태.
이게 위험한 상태는 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위험한 상태는 첫째, 실체적 위험 상태. 이거는 실체적 위험한 상태는 뭐예요? 현재 만약에 여기 만약에 이게 창고인데 창고 안에 난로가 있고 그것도 종이 일반 종이도 아니고 기름 종이가 난로 옆에 막 깔려 있으면 불이 날 위험이 높나요, 낮나요? 위험이 높겠죠. 그렇게 실체적으로 위험이 높다 해서 이게 실체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 위험 상태는 뭐냐? 이 도덕적 위험 상태는 도덕적으로, 이 도덕적은 고의라는 말이 항상 이게 도덕적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냥 도덕적으로 사고를 유발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게 만약 이게 불이 나고 있다. 불이 나고 있으면 가서 불을 막아야 돼요. 불을 꺼야 됩니까? 안 꺼야 됩니까? 불이 나고 있으면 빨리 가서 이렇게 불을 꺼야죠. 근데 가만 안 아프는 거지. 가만 안 아프는. 나중에 불이 다 타면 그 보상 받으면 되니까. 예, 도덕적 위험. 그래서 이 도덕적 위험은 실제로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신적 위험 상태. 이 정신적 위험 상태는 뭐냐? 정신적 위험 상태는 이게 아주 게으른 거지. 정신 상태가 해이해서 자기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실체적 위험 상태. 그 실체적 위험 상태의 대표적인 것은 뭐죠? 건물 재산의 위치. 그죠? 재산을 막 한 곳에 막 그냥 쌓아놓는다든지, 그죠? 막 여러 가지 종이를 막 깔아놓는다든지, 그럼 불이 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구조나 건축 양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유의 목적, 이런 것들이 하여튼 실체적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실체적 위험 상태다. 예, 그 다음에 도덕적 위험 상태. 예를 들어서, 그죠? 도덕적 위험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경기 침체로 물건이 안 팔린다. 물건이 안 팔려 창고 안에 물건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창고에 불길을 뿜.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 방화.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위험 상태는 방화. 그러니까 고의적인 방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그 회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가 우리나라 기술을 빼가 중국에 팔아먹었다 이런 것들 봤죠? 이런 것도 기술을 빼가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거, 이게 나쁜 짓이죠. 이것도 도덕적인 위험 상태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 위험 상태는 아까 밑에 보면 뭐 있죠? 과다 흡연. 담배를 많이 피우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빨리 죽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보험에 가입해요. 암보험에 가입해요. 내가 암보험을 요 회사에 1억, 저 회사에 1억, 암보험을 한 10군데에서 한 10억 가입해놓은 거지. 암보험 가입을 해놓고 한 10억 가입해놓고 담배를 막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지. 그 다음에 술도 계속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죽을 확률이 있죠. 이것도 정신적인 위험 상태다. 약물 중독 이런 것들.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정신적 위험 상태, 도덕적 위험 상태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제 차이점은 이게 도덕적 위험 상태는 정신적 위험 상태는 그냥 자기가 정신적으로는 실수, 게으름 이런 거. 도덕적 위험 상태는 고의.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는 이렇게 실제 이제 손실. 로스는 소유의 상실, 재화의 상실, 이게 로스다. 이제 이 로스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비의도적인, 항상 예기치 않은 것. 이렇게 의도적인 것은 의도적인 것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안 된다. 이건 다 면책이다. 의도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로스 중에서 자연마모, 감가상각,
아까 타이어 마모, 타이어만 교체되는 거 이런 것은 다 면책이다. 그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화폐, 이렇게 로스는 반드시 뭐냐면 경제적 단위로 측정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경제적 손해라 한다. 경제적 손해. 경제적 손해가 아니면 금전적 손해, 경제적 손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금전적 손해, 경제적 손해가 아니면 로스로 보지 않는다. 손해의 발생으로 보지 않는다.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